장례식장에서 관뚜껑이 열리는 순간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아니, 그건 꿈이었어요. 하지만 3개월 뒤 진짜로 그 남자를 다시 봤을 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30대 초반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 버티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남자였고 우리는 원룸 하나에서 꿈을 키우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큰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이번에 돈 좀 모아보자고. 나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마련하자고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주 뒤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회사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는 장례비조차 빌려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 동료 몇 명이 왔다 갔고 회사 사람은 아무도 안 왔어요. 사장은 화환 하나 보내며 안타깝다는 문자 한 줄로 끝냈습니다. 나는 관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더 벌 걸 그랬다고. 남편 얼굴은 너무 차갑고 하였고 손을 잡아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13만 원이 남았어요. 집세는 밀렸고 카드값은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24시간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사실 그날 회사가 안전조치를 안 했다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냐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입 막으려고 돈을 줬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다고요. 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더 악랄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압박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증언하면 해고하겠다고, 가족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말을 바꿨어요. 몰랐다, 못 봤다, 기억 안 난다 고 발뺌했습니다. CCTV는 고장났다며 영상도 없다고 했어요.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죠. 변호사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이기기 힘들다고요. 나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남편 묻고 있고 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 꿈을 꿨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라고. 꿈에서 깨어나 나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남편 이름 하나는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기적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저 그날 현장에 있었던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견디겠다고, 증언하고 싶다고요. 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했냐고요? 그는 대답했어요. 제 동생도 비슷한 사고로 죽었거든요. 우리는 만났고 그는 녹음 파일을 넘겨줬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 소장이 안전장비 없이 일 시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증거로 우리는 다시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다시 시작됐고 회사는 발뺌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회사의 안전 의무 위반이 확실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는 원룸 앞에 낯선 차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오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죠.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글씨가 섬뜩했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나는 밤마다 문단속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고 누가 쳐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남자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가족 주소 알아요. 조심하세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주소를 정확히 말했거든요. 나는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낯선 사람 조심하라고요. 아버지는 화를 냈어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무릎 꿇으면 남편은 정말 개죽음이 되는 거니까요. 변호사는 보안을 강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밤에는 친구 집에서 자라고요. 나는 친구 소파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나는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죠.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는 날카로웠고 내 말을 계속 의심했어요. 남편이 안전수칙을 어긴 게 아니냐, 음주 상태는 아니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참았어요. 남편을 모욕하는 말들을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동료는 애매하게 말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난다. 확실하진 않다고 도망갔죠. 나는 절망했습니다. 이러다 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대답했어요. 피해자의 형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남자는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꺼낸 건 USB였어요. 거기엔 회사 내부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누락 기록, 허위 보고서, 심지어 사고 은폐 지시 이메일까지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형님이라고 하셨는데 남편한테 형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는 설명했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해야 했다고, 동생만 공부시켜야 한다고 아버지가 강요했대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고 우연히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다가 동생 사고 기사를 발견했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지만 최소한 정의는 찾아주고 싶었대요. 나는 울었습니다.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날 우리는 밤늦도록 남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동생이 얼마나 착했는지, 항상 형을 걱정했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형을 그리워했다고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늦은 재회를 슬퍼하며요. 두 번째 재판에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형님이 제출한 증거는 결정적이었어요. 회사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회사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했고 산재를 승인했어요. 보상금도 제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아, 우리 이겼다고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형님이 내 어깨를 잡아줬어요. 동생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사장이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안전 의무 위반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증인 협박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나를 협박한 사람들도 하나씩 잡혔어요. 그제야 나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형님은 제안했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해보시겠어요? 나는 놀랐어요. 전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형님은 웃었습니다. 동생이 사랑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형님 회사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무역회사였습니다. 나는 사무직으로 시작했고 형님은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지만 점점 일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형님이 남편 사고 회사와 거래하던 큰 고객이었다는 겁니다. 형님은 거래를 끊으면서 이유를 명확히 밝혔대요. 안전 불감증인 회사와는 일 못합니다. 그 바람에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부도로 이어졌던 거죠. 나는 물었습니다. 복수하신 거예요?
형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의를 세운 겁니다. 사장은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고 회사는 다른 곳에 인수됐습니다. 새 주인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일하던 직원들도 대부분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최소한 다른 사람은 남편처럼 죽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형님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 묘에 함께 가주시겠어요? 우리는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형님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너무 늦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님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존심 때문에 연락 안 했어요. 그 사이 동생은 결혼하고 행복했고 떠났더군요. 전 그 어떤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형님을 사랑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그날 우리는 해질 때까지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형님은 약속했어요. 형수님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어요. 그냥 가족으로 지내요. 형님은 웃었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남편이 이어준 인연이었죠. 그 후로 나는 형님 집 근처로 이사했고 명절마다 함께 보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팀장이 됐고 일도 안정됐어요. 형님은 여전히 독신이었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나는 가끔 걱정했어요. 형님도 누군가 만나세요. 형님은 웃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어느 날 형님이 큰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의 안전교육센터를 만들겠어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무료 교육 시설이었어요. 남편 이름을 따서 센터 이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울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기억되다니 감사했습니다. 센터는 1년 뒤 문을 열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찾아왔어요. 나도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유가족 상담도 하고 안전교육도 도왔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저 작년에 사고 당할 뻔했는데 여기서 배운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만큼 왔어요. 지금 나는 40대가 됐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일 중독이고 나는 센터 부소장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명절마다 남편 산소를 찾습니다. 가끔 형님이 말해요. 제가 진작 연락했으면 동생이 살았을까요? 나는 대답합니다. 모르죠. 하지만 형님이 지금 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형님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나는 알아요. 그 죄책감은 평생 갈 거라는 거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요. 어제 한 여자가 센터에 찾아왔어요. 남편을 산재로 잃었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울면서 물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꿈을 꿨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꿈에서 깨어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